뭐 주가가 네. 요 정도 하락 경기 침체가 있다면 과거 사이클에서는 35%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5%밖에 하락을 안 한 거는 페드 풋, 트럼프 풋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투자가들은 뭔가 믿는 게 있는 거죠. 관세가 확정이 돼서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면 bad news지만 그것은 급격한 금리 인하를 촉발할 것이다. 우리 연준은 대응을 할 것이다. 실제 연준 의원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크리스 윌러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페드 풋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키에다가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몸무게는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키는 165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164.7. 얼마 전에 아빠와 함께 병원 갔다가 거기 이게 삥, 툭 이렇게 재는 거 있죠. 그걸로 쟀어요. 제가 되게 뭔가 아담하고 인형 같고 뭐 그렇게 느끼셔서 작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165처럼 보이죠, 교수님? 아, 그러면 좀 큰 줄 알았어요. 예. 자,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은데 저는 또 이렇게 저한테 제가 거짓말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예, 해명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로 한 주 내내 너무나 시끄러웠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SNS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기존 전통 매체를 신뢰하지 않죠. 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되게 그 선별해서 쇼트리스트를 해서 네. 그동안 항상 뭐 반감을 가진 그런 약간 리버럴한 매체들은 제외를 했는데 네, 어떤 네. 때는 되게 재밌는 게 전용기를 타고 갈 때 보통 기자들이 같이 타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질문을 하면 That's a very stupid question. 앞에다 기자를 두고 멍청한 질문이다. 면박을 주는군요. 진짜. 근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기자들도 웃어요, 되게. 근데 약간 이분은 그 전통 매체를 신뢰하지 않고 네. 본인이 자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하든 아니면 X를 통하든 직접 소통하는 거를 강조하고 그래야지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팩트가 전달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언론이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하죠. 뭐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서 네.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독자나 일반 대중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아까 우리 박 팀장 얘기한 것처럼 그 파월을 경질해야 임기 내에 해임시키겠다. 근데 원래 연준의 독립성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스콧 베센트나 그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냐면 역풍이 더 부니까. 근데 그렇죠. 실제 저도 어디 정부기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어떤 제 주위에도 보면 위원 아니면 위원장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밖에서 외압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위원회는 더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면 이럴수록 연준이 독립적으로 진짜 더 판단하는 게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무섭네요. 트럼프는 어차피 해골시키려면 그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시장을 충격을 줄 것이고 오히려 연준의 멤버들은 오히려 또 더 단합이 돼서 트럼프가 얘기한 거 더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쇼오프 같은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트럼프 얘기가 이제 일주일 내내 그 화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스터 브레이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어제 외국 투자가도 만나고 그랬는데 다 바쁘더라고요. 그냥 금요일 날 일정을 비우고 이제 4일 동안 한다고. 근데 오늘 하여간 넷플릭스 실적이 되게 좋았고 맞아요. 실제 주초에 이미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근데 뭐 매출액 이익 다 좋았고 각각 12% 24% 증가했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가이던스를 유지할 것인가 낮출 것이냐. 근데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어요. 네. 영업이익률을 29%에 우리는 그 예상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현금 흐름 창출, free cash flow, 순현금 흐름 창출도 80억 달러.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그동안 올랐는데 올해 하여간 이 회사 주가가 10% 올랐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껐떡없다는 것은 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왜 순가입자 증가가 발표를 안 하지? 근데 이번 분기부터 가입자 증가를 발표 안 한다고. 맞아. 지난번에 근데 이제 실제 애플이 2019년에 아이폰 매출 판매 대수 발표를 안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혼선이 있었어요. 이게 뭐 회사가 숨기는 거 아니야? 좀 더 그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근데 네. 이번에는 이것이 하여간 부드럽게 잘 스무드하게 넘어가서 상당히 성공을 해서 우리는 컨텐츠를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성장이 둔화될진 모르지만 이번에도 가이던스 유지한 것처럼 유틸리티 같은 성격의 아주 안정적인 주식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시그널 하는데 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이던스를 낮추거나 아니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주주가 투자가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경영진도 알기가 우리 미래를 알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어 문장을 볼 텐데 대학 얘기를 가지고 오셔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we are going to bankrupt these universities.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반 유대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그 맨데이트를 트럼프한테 받은 분이 리오 테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약간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흑인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공식적인 이런 직무를 트럼프한테 받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트럼프와 무역을 하는 나라니까 이 관세에 트럼프가 100%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는 대학과 이념 전쟁을 시작했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게 더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80년대랑 비슷하게 대학교는 좌파가 지금 모든 것을 교수도 좌파고 학생도 좌파다. 그러한 아주 강한 보수의 마인드를 갖고 이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트럼프가 하면서 펀딩을 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가 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법무부 소속 그 직원 고위 직으로 지금 대학가와 싸우는 이러한 것을 아이디어, 명분, 철학을 다 제공하는 게 레오 타렐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우리 대학, 특히 아이비 대학들은 다 부도를 낼 정도로 재정을 파탄시켜서 결국 보수 정권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고 오히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 같은데 뉴스 랭크를 보면 이게 관세보다 훨씬 더 미국인들 국내 정치 입장에서 훨씬 더 큰 뉴스입니다, 되게. 네. 자, 오늘 이 소식뿐만 아니라 뭐 각각의 기업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어떤 소식을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오늘도 뭐 아마 트럼프 매크로 뉴스가 좀 많고요. 그렇죠.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해서 금융사들이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은 지금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에 다 화제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가이던스를 내리거나 우리는 가이던스를 못 하겠다. 아니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데는 우리는 가이던스 두 가지를 제시한다. 네. 판단은 투자가 주주들이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가시성이 시계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만큼 투자가 되게 어렵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뭐냐면 기업 이익이 우리가 주가 밸류에이션 하는 기본인데 경영진도 자기 전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투자가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를 좀 예측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는데 지금 대표적인 항공 기업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례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금융 지주사들 네. JP 모간을 필두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골드만, 모건 스탠리 다 발표했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부실 채권이 생길 것 같으면 충당금을 넉넉하게 쌌는데 충당금을 증가시켰지만 시장 걱정하는 것보다 충당금을 많이 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얘기한 게
소비자들이 실제 그 심리적으로는 되게 위축돼 있지만 소비 패턴을 보면 여전히 상당히 양호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안도는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안하니까 지금 심리적으로는 프리즈가 돼 있는 상태지만 소비나 지출은 여전히 그동안 하던 것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안도를 했지만 이제 다른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최근에 보면 델타도 그렇고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 델타는 가이던스를 우리는 주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고 유나이티드 에어도 하반기에 비행기 투입을 우리는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올해 2025년 전망과 관련돼서는 베이스 케이스, 안정적인 케이스와 그다음에 경기 침체 케이스 두 가지를 주고 두 가지의 그 EPS가 베이스 케이스, 안정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EPS가 12.5달러를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가면 EPS가 8달러. 무려 한 30-40%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주가랑 미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기가 되게 어렵고, 실제 이 회사는 투자가가, 주주가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게 이제 이런 것이고 아마 많은 기업들이 그럴 것이다. 다만 오늘 넷플릭스가 발표한 것도 그렇고 빅테크 이런 데들은 실제 무역 장벽과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네. 애플 같은 데 영향은 받지만 그 메타나 구글 같은 데는 실제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데들은 또 무난한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하버드 대학교 간의 이런 분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갈등? 그러니까 네. 그 war라는 그러니까 컬처 워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문화적 쓰더라고요. 전쟁?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트럼프와 미국 최고 명문대학 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이념 논쟁, 이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80년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뭐 군사 독재 아니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고 대학생들은 되게 그 민주화를 갈망하듯이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그 표면상으로는 엔타이 세미티즘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시정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대학에서 편안하게 학교를 못 다니게 근데 실제 미국을 지배하는 키 포지션들이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정치도 그렇고 경제 금융 그다음에 뭐 언론 학계도 다 유대인들이 많이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셔가 너무 많아서 이 반유대주의를 시정하라고 이제 트럼프 정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면에는 이 너무 대학교들이 특히 뭐 아이비 스쿨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경화됐다는 생각을 여기 이제 보수 정권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대학은 좌파의 산실이어서 컬처워 문화전쟁, 이념전쟁을 해서 대표적으로 하버드가 제일 미국의 아이비 중에서도 가장 뭐 마티형 같은 학교니까 여기한테 재정 지원하는 거 끊고 심지어 여기는 이제 그 비영리 하잖아요. 학교들은. 그래서 면세권을 박탈을 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이나 이러한 강한 그 정책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너무 선을 넘는 정책이다. 뭐 심지어 교육부도 지금 없앤다고 하거든요. 좀 엉뚱한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혀서 그런데 하여간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국내 그 정책을 하여간 좀 보수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강한 맨데이트를 뭐 얘기한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이게 끝에 보면 미국은 이러한 대학들이 그 엄청난 부자들 사업가들의 기부금에서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일으키면 자기 자손한테 물려주지 않고 대학이나 병원 그다음에 이러한 그 단체한테 기부를 해서 대학교가 엄청난 기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트럼프와 싸우겠다고 선언을 한 배경에는 80조 원이 넘는 대학교 기금이 있고 거기서 매년
한 6, 7조 원을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그중에 반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돈을 써서 우리는 물론 트럼프가 수조 원 돈을 끊으면 우리는 어렵겠지만 우리 허리를 졸라매고 한번 우리 대학교의 그 직접 개입을 거버넌스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사진이 약간 엉뚱한 분인데 이분이 레오 테럴이라고 아까 모든 미국의 대학을 파산시키겠다고 얘기한 분이 네. 미국의 그 반유대주의를 척결하겠다는 그 책사로 공식적인 타이틀을 법무부 내에 트럼프가 줬어요. 국내에는 별로 안 알려진 것이죠. 근데 이제 반유대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옛날에 미국 회사에 있을 때 유대인들하고 많이 일을 했지만 너무 똑똑하고 유대인들은 되게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미팅을 해도 보통 앵글로색슨 백인들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고 농담도 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첫 그 단어부터 첫 문장부터 유대인들은 바로 직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직선적이기 때문에 또 반감도 되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그러한 또 흐름도 미국 내에 일부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좀 편견, 혐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2차 대전적 홀로코스트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대학교에 지금 점점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보수는 나쁜 것이다. 이제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것을 그냥 절단시키려고 지금 이 레오 테럴이라는 어떻게 보면 목사 같은데 이분은 흑인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하고 트럼프가 그러한 그 공식적인 타이틀을 되게 줬죠. 좀 생각보다 뜻밖이죠. 이분은. 네. 아무 얘기도 못 하시네요. 너무 뭐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번지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면은 뭐 월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학가도 트럼프는 그렇고 진짜 그 국내 해외 다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 얘기만 하는데 국내적으로는 와, 그러니까 이런 큰 싸움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이념적인 생각으로... 적인 싸움을 이제 하는 거죠, 되게.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은 되게 네. 우리 등록금이 동결돼 있잖아요. 근데 동결된 이면에는 학교 재정이 어려워져서 네. 정부한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사립대학이. 그래서 우리가 금융의 관치가 심하다고 그러지만 교육업종이 관치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대신 이제 사립대학들은 네. 수십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하버드 같은 데도 매년 수조 원이 하버드 관할에 있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어린이 병원, 소아병원, 칠드런스 호스피털 이런 데는 미국 정부를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한테 협박을 한 게 다양성 프로그램을 없애라.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뽑을 때 이데올로기를 봐라. 이념적으로 좀 너무 치우친 진보 성향인 사람은 뽑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그 행정적인 그 리더십에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특히 하버드 같이 최고 명문이고 그렇죠. 자존심이고 독립성.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들의 그 기금 규모인데 하버드가 530억 달러, 한 80조 원쯤 되고 그 다음이 예일이 한 70조 원, 스탠퍼드, 프린스턴 보통 우리가 힙스라고 하는 4대 명문이 돈이 제일 많고 그 밑이 MIT, 그 여섯 번째가 이제 본인 트럼프가 나온 유펜 와트는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하버드는 80조 원의 돈이 있는데 동문들이 더 똘똘똘 뭉쳐서 기부금을 더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우리가 이제 결국 기업 경영으로 다시 돌아가면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세 경영자가 자기가 한 일가를 만들고 지분을 대부분 부를 기부를 하고 자기는 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문화가 아주 정착이 돼 있어서 그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애플도 실제 스티브 잡스가 만들고 팀 쿡이 더 한 단계 끌어올렸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 패밀리들이 소유 컨트롤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경영하다 이제 근데 검증이 안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리 대학교의 그 기부 문화와 이런 미국의 기부 문화가
한국과의 그 재벌의 비즈니스 모델과도 이제 비교가 되죠. 근데 하버드를 보면 작년에 총 예산이 65억 달러였는데 거의 뭐 한 10조 원쯤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24억 달러, 그러니까 한 40%는 기부금을 운영하면 여기가 미국의 대학 기금들은 월가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와요. 그래서 연 한 10% 이상의 수익을 내서 수익 낸 거에 반을 딱 띄어서 회사 운영비로 써라. 그러니까 대학교 운영비로 써라 그러고 실제 하버드 같은 데들은 워낙 그 돈이 많아서 똑똑한 학생은 부모가 어려우면 우리가 모든 등록금 기숙사비를 면제를 해준다. 그래서 부모 소득이 20만 불 미만이면 다 네. 모든 게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미국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대학을 작용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브레이크를 걸겠다 그러는 거고 이게 어마어마한 미국 국내적으로는 가장 큰 이념 논쟁,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도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한번 지켜보는 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트럼프는 지금 각종 전쟁을 다 치르고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제 두 번째 집권을 했고 이 기가 그러니까 지는 거가 되게 싫어해요. 근데 반면에 또 뭐 관세와 관련돼서는 또 뭐 이태리 수상가도 만나고 EU가 날라온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아마 한국 대표단이 가죠. 그래서 하여간 뭐 정신없이 하여간 뭐 국내 해외 다 지금 뭐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트럼프 관세 협상의 로드맵. 여기에 지금 그림이 일본이 너무 깍듯이 이거 제가 이제 그저께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이재상 PD가 만들어줬어요. 네네. 그래서 AI로 이미지를 만든 거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타자는 무조건 일본이고 일본은 이제 2차 대전에서 원폭을 맞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의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내줄 것이다. 물론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90도로 깜빡 그 절을 하는 그런 일본이 첫 번째 타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뭐 우리 대한민국 뭐 인도, 대만 이런 쪽에 엄청난 프레셔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느 나라가 어떤 순서로 협상에 임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순서도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일단은 스콧 벤슨이 그랬죠. 우리의 주요 15대 무역 교역국가 먼저 할 것이고 거기에 대부분이 자기네가 그 내고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중에 톱 5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 인도, 베트남. 그러니까 자기네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기선을 제압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EU를 협상을 이끌어내고 결국 마지막은 중국한테 당신 혼자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근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동남아시아를 순회하듯이 미국 쪽에 끌려가지 말고 중립을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 편에 서라 이제 그런 또 설득 작업을 하죠, 되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누가 뭐 키를 주게 하고 어떤 사람을 내세우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여기 지금 보면은 네 분의 인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네. 화면 보여주시면 트럼프가 그래도 이러한 큰 싸움을 국내나 해외에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을 맞는 적합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용병술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중국과의 협상은 하지도 말아라. 중국은 그냥 무조건 뭐 눌러야 된다. 협상 테이블에 서지 말라고 주장을 했던 그 무역 어드바이저 책사인 나바로 그 밑에 상무장관 루트닉 뭐 인상들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유명해진 스티브 마이런,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경제 가정교사 같은 사람들이 득세를 했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에는 스콧 벤슨 당신이 나가요.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스콧 벤슨은 원래 게이입니다. 이게 알려진. 근데 트럼프가 원래 LGBT에 되게 반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런데도 이 사람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용병술의 키 포스트에는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을 활용한다는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이건 또 장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화제의 인물이지만 사람을 쓸 때는 가장 그 베스트인 인물을 쓴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번 주에도 한 3-4% 빠져서 S&P 기준으로 우리가 고점 기준으로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석을 보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주가가 2월 고점을 찍고 15% 하락했다가 지금 한 5-6% 이제 반등한 수준이어서 총 15% 빠졌습니다. 어제 그 목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포함을 하면. 근데 과거에 198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미국 주가의 하락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는 그 드로다운이라고 하는데 37%나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과거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37% 하락을 할 때 고점 대비 저점까지 퍼가 16배에서 11배까지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집니다. 그래서 너무 저평가가 돼서 이제 주가가 자연스럽게 반등을 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22배, 23배 퍼였던 게 지금 18배까지 내려온 것은 다행이지만 이익이 하향 조정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아니냐,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주가를 지난 20년 동안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 것이 결국 미국의 테크에 있어서 대표 종목들의 리더십인데 그것이 유지가 되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당분간 계속 주가가 출렁거리겠지만 네. 큰 하락은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평가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트럼프마저도 약간 살짝 백기를 들고 한 발음 뒤로 물러섰다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시장은 불안함이 나타나고 국제 시장은 있더라고요. 좀 조용해졌어요. 이번 주에 보면 한 10년째 기준으로 4.3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옥션들이 잘 됐다고 합니다. 채권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근데 여전히 이제 그것은 국채고 신용 등급이 좋은 우량 채권은 여전히 뭐 거래가 되고 신규 발행이 되는데 네. 중소기업이나 사모펀드들이 레버리지를 할 때 네. 정크본드, 투기 등급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데 전혀 지금 발행이 안 된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듯이 리스크가 많은 이러한 채권들은 똑같이 평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자본 구조를 놓고 볼 때 가장 밑에 있는 게 주식이고 그 바로 위가 이제 정크본드들인데 비슷하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되게.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M&A 딜이나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 딜도 지금 약간 프리즈가 된 동결된 상태여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금이 동결돼 버리면 어쨌든 기업들의 그 그렇죠. 재무 여건도 안 좋아질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여간 눈여겨 봐야 되고 좀 네. 조심을 해야 돼서 스콧 벤슨이 이런 건 아주 잘 알죠. 잘 알고 트럼프도 당연히 비즈니스맨이니까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좀 살얼음 판을 걷는 같은 그런 상황이구나 이제 그런 걸 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이 헤드라인이 페드 풋과 트럼프 풋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헤드라인인데 다들 여기에 이제 페드 풋도 없고 트럼프 풋도 없었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헤드라인은 솔깃한데요. 그래도 뭐 주가가 네. 요 정도 하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있다면 과거 사이클에서는 35%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5%밖에 하락을 안 한 거는 페드 풋, 트럼프 풋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투자가들은 뭔가 믿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 케빈 머시라는 꽤 젊은 50대 초반의 인물이 다음 차기 연준 의장 얘기가 있잖아요. 되게 똑똑한 원래 모건 스탠리 출신인데 또 원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크리스 윌러라고 훨씬 더 노련한 그 연준의 보팅 멤버이고 이 사람은 트럼프가 전에 일기 때 연준에 그 지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관세가 다시 확정이 돼서 상호 관세가 확정이 돼서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면 bad news이지만 나쁜 뉴스이지만 그것은 금리
급격한 금리 인하를 촉발할 것이다. 우리 연준은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제 그 연준 의원들은 그 quiet period이 아닐 때들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웰은 독립성 측면에 있어서 조금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시카고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이번 주 중반에 한 거고, 크리스 윌러 이분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페드 풋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저희가 그 로드맵을 앞서서 잠깐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관세 관련한 협상의 로드맵. 일단 일본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관세를 뭔가 해서. 일본은 이미 갔고 예, 뭐 했고요. 좋은 지금 협상을 하고 다시 한번 오라고 트럼프가 지금 그랬죠. 또 그래서 오래요? 아마 이제 얘기 듣고 뭐 야단 쳤을 거예요. 야단을 쳤다고요? 트럼프는 원래 자기 할 얘기 하면서 하잖아요, 되게. 아까도 뭐 기자한테 나 되게 멍청한 질문이라고 네. 얘기했듯이. 그래서 15개 나라를 일단 선별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5개의 우방국, 여기는 한국이 당연히 포함이 네, 되고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과 호주는 같은 뭐 그 방위 동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은 워낙 그 미국한테 저자세고 한국 그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편안한 입장은 아니고 인도도 지금 이제 제조업을 기반을 중국으로부터 뺏어오려고 그래서 상당히 협조에 많이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순서가 일본, 두 번째가 영국, 호주, 그 다음이 대만, 인도, 한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행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 왜냐하면 여기는 최근에 관세를 높게 맞았죠 대부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EU,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중국 이 순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고 결국 나머지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중국은 많은 프레셔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스콧 베센이 얘기를 했어요. 관세는 전체 패키지 중에 하나고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요리조리 그 교묘한 그 규제를 만들어서 수입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문호 개방을 해라. 여러 가지 일본은 테스팅 같은 걸 하면서 수입차를 좀 어렵게 만들어요,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조금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할 때 정부가 돈 빌려주는 거, 인건비에 돈 빌려주는 거. 이건 이제 중국이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환율 조작. 최근에 위안화가 특히 급격하게 절하가 돼서 이 네 가지가 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고 실제 90일 내에 공식 법적인 구속력에 있는 협정은 못하지만 그 agreement in principle이라고 그 원칙은 다 동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되게 그 합리적인 그런 그 전략을 다 이미 갖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되게 그 절차 과정을 되게 중요시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간 협상이 꽤 장기간 되긴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을 비롯한 이 중국의 뭔가 우방국을 만들고 손을 잡고 미국을 이렇게 좀 대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인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관세 협상의 로드맵처럼 이제 아세안 지역 특히나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의 협상이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고요. 또 동남아 입장에서도 그 베트남 입장에서도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또 큰 그런 고객이라면 고객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근데 될지 뭐 가늠이 안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나 네. 그 중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국제사회가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G2 대국이고 네. 미국과 진짜 경쟁을 하는 어마어마한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나
뭐 그 조금 이제 빈국들한테 원조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항만 시설이나 인프라를 점유를 하고 이제 그런 네. 식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미국이 독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중국이 대안이냐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저 무슨 어디 회의 가서 토론을 했는데 네. 대안은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약간 걱정하는 것은 네. 특히 지난주에 국채 금리가 흔들렸을 때 이게 중국이 투매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실제 한 2, 3년 전만 해도 미국 전체 국채 시장에서 보유 기준으로 중국이 30%를 들고 있었어요.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9%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최근에 규모이지만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예, 계속 떨어지고 떨어졌습니다. 있는 여기 거죠? 그림을 보시면. 네. 그래서 물론 이 정도 들고 있어서 여기서 팔아도 당연히 금리가 급등할 그런 규모이긴 하지만 일본, EU, 뭐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우리 외환보유고 중에 뭐 한 3분의 2 이상은 달러로 들고 있으니까 네. 미 국채에 대한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네. 그 제가 이제 결국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이제 대안이 있냐 이제 그러는데 그 중국도 지금은 이제 미국이 너무 화제가 돼서 그렇죠. 중국은 중국 자체대로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그 버블 그다음에 과도한 빚 그런 문제가 채무 조정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골드만삭스 분석에 의하면 중국 내 근로자 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직접 미국에 생산되는 수출되는 제품 프로덕션 라인의 공장에서 일해서 가령 미국으로 수출이 올스톱이 되면 2천만 명이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인 불안이 될 수 있어서 이 2천만 명이 가족이 4명이 있으면 1억 명 아닙니까? 네. 중국이 13억 인구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견제는 해야 되지만 주위 국가 뭐 한국 포함해서 대안은 지금은 마땅히 없다. 중국은 믿기가 어렵고 EU는 성장을 못해서 이제 그 고령화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그 산업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네. 마땅한 대안은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이 지금 최근에 보면 저도 외국 투자 어제도 되게 유명한 그 이코노미스트가 와서 같이 미팅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약간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그 되게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와서 어제 저랑 미팅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정부 측 인사들하고 이코노미스트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인포멀하게 한 2, 30년 알았던 사람인데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코너에 물리면 우리는 대만을 점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만이 가만히 있나요? 뭐 점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둘러쌀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면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홍콩을 접수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홍콩은 중국 영중에 특별 행정구 중에 하나고 근데 원래는 영국 그 영연방이었고 평화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하여간 이게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국은 상당히 대만에 대한 의지는 되게 강하다. 이제 그것을 보였다고 이제 저도 이제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영국 분인데. 예. 지금 사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보기가 좀 애매한데 딱 짧게 여쭤보자면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계속 싸지는 시장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아니 모든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다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 들어가는 건 좀 늦는 거겠죠? 시장은 되게 똑똑해서요. 리스크가 없어지고 해결이 네. 되면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그렇죠. 한 1, 20%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항상 그렇거든요. 네. 시장 개개인 투자가는 우리는 현명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시장은 되게 현명해서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네. 가만히 계시고 좀 사고 싶은 분들은 좀 더 기다리면서 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는. 우리가 바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